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제주에는 천년왕국 탐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와는 다른 삶의 모습과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졌던 탐나인 천년의 세월 동안 거친 바다를 헤쳐가 나가 불을 쌓고 삶의 터전을 가져갔던 회상왕국 탐나로부터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지금까지 탐나의 중심지 역사인 흔적 원도심을 찾아 2000년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나왕국의 후예 사물라의 양을라 중량장공파 33대 손이며 오늘 2000년의 시간여행 가이드 관광학 박사 양용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고조선보다 먼저 세워진 나라가 있다 없다 어느 쪽에 손을 들겠습니까? 먼저 당군 신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화인 당군 신화는 제주의 신화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한응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마늘만 먹은 공과 여성의 몸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당군 왕검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는 고조선 건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구려의 주모, 신라의 혁거세, 알지, 가야지, 수로 등의 신화 역시 하늘로 이어집니다. 즉 북방계 신화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천손 강림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화를 가진 민족은 누구나 하늘을 자신의 하늘의 자손이라 내세웁니다. 당당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권력, 하늘이 내려보낸 신의 아들이 바로 현실 세계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 제주도의 삼성 신화는 어떨까요? 삼성열, 모흥열, 삼성열의 옛 이름이 모흥열이었습니다. 이 원도심의 바로 근처인 원도심의 땅속에서 솟아오른 지중 용출형의 사물라, 양울라, 고울라, 부울라와 선진문물 집단이 오국치앗을 찾고 바다를 건너 찾아와서 병난국의 공주와 결혼하는 탐나국 개국신화를 이릅니다. 북방계 신화와는 달리 이합적이지 않으며 다른 해상 세력과 평화적으로 연합하여 권력을 형성하는 수평적 세계관이 표출된 것입니다. 탐나국의 형성은 북방 기마 민족과 같은 강력한 무력 정복이 아니라 양울라, 고울라, 부울라 적당한 타협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툼보다는 공존이 필요했고 이런 환경은 사고체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사물라가 원도심 여기에 터를 잡고 기원전 2337년 나라를 세우니 이게 바로 탐나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군 조선보다 4년이나 빨리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탐나국 왕세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탐나국 왕세기 하면 뭔가 거대한 역사서처럼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제주 고씨 문중 족보입니다. 고울라 왕이 1대 고울라 왕이 100년간 탐나국을 다스렸고 2대 왕인 고건은 500년을 다스렸고 3대 왕인 고상기가 600년을 다스렸다는데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는데 이게 역사적 팩트냐고 확실하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없다고 봐야죠. 신하니까. 사람이 소나무도 아니고 무슨 500년을 살겠습니까? 아무튼 사물라, 고울라, 부울라는 탐나국의 인싸였습니다. 오래전에 왕국으로 세력 유지했던 팩트입니다. 그들은 성주, 왕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대 해상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국만리 떨어진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 원도심 중심지면서 탐나 성주청이 있었던 용담동에는 1993년 발굴된 물품에서는 당나라 시대의 사치품이며 고가품인 유리구슬과 허리띠 장식물들, 도자기 파편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순바섬에 가면 가축을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용도로서 돌당과 정낭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정낭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정낭이 베트남, 운남성, 대만까지도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국만리에서 찾은 탐나 문화와의 유사성은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대문이라는 1차적인 용도와 함께 그 안에 담긴 기호학적 의미까지도 같은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정낭을 열거나 2개를 열거나 3개를 열거나 거의 똑같은 뜻으로 정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 산지항 축적공사 시 중국 오수전이라는 한나라 때의 화폐가 발견이 됩니다. 이 화폐는 기원전 119년부터 약 900년 전에 걸쳐 제작 통용되었고 한국, 일본, 인도차이나 반도 등에 걸친 국제적인 무력 화폐였습니다.
이걸로 유추해 본다면 이미 탐나는 3세기경부터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 등의 항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심이 원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탐나는 나름 바다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 섬으로 독립 세력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한반도 세력. 한반도 세력이 제주도에 시련을 주거든요. 한반도 세력이 이협을 강합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크게 박살내고 당시 백제의 수도 한성을 빼앗고 계로왕을 죽이고 백제 사람 8만 명을 납치해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로왕의 아들 동주왕이 허겁지겁 남쪽에 웅진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 남쪽으로 도피는 어떻게 보면 힘의 이동이었습니다. 백제의 힘이 남쪽으로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협을 느낀 곳은 바로 탐나국이었습니다. 화풀이를 백제국이다, 탐나국이다 할지 모르니 먼저 탐나국은 해상 왕국시 세련된 외교로 불똥이 뜰까 봐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평화가 오나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고구려에 처맞은 상처가 아물던 백제 동성왕이 탐나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라 그럽니다. 하지만 탐나국은 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동성왕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난 나머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무진주까지 내려옵니다. 무진주가 어디냐면 지금의 광주입니다. 탐나국인 그때 왕이 동성왕에게 사신을 보내 알려나니 동성왕이 탐나국에게 국왕에게 자평이라는 벼슬을 하사합니다. 백제가 통일신라에 대해서 멸망할 때 일본과 손을 잡고 백제를 도우면서 백강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에게 무참히 깨지고 전쟁에서 집니다. 백제가 사라진 660년에 잠시나마 탐나국의 자유가 찾아오지만 이제 통일신라 문무왕이 당나라와 백제 부흥 세력을 가라앉힌 이후에 그 시선을 탐나국으로 살짝 돌립니다. 탐나는 이번에는 신라의 간섭을 받는데요. 하지만 신라 역시 탐나국을 변방의 왕으로 대접을 합니다. 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데 허구한 날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서로 이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후삼국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후 혼돈 속에 천하를 통일하고 새로운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이가 있으니 고려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태조 왕건 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조 왕국이 이제 그 나라를 세웠으니 탐나왕이 야 여기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러더니 탐나왕이 입조를 합니다. 그 당시 때 입조를 할 때 938년 태조와 함께 그 왕이죠. 그 왕에 있는 자식들과 함께 왕건 앞에서 입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방의 국가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건은 이제 탐나 왕에게 성주라는 칭호를 내리는데 이 성자가 별성자를 써서 성주라는 걸 주거든요. 이런 별성자를 쓴 거를 봐서는 나름 왕이라는 칭호를 해준 겁니다. 그냥 성주보다는 높은 성주, 이제 왕자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고려의 마지막 전성기인 숙종 때부터 이제 탐나국을 제주로 바꾸고 탐나군으로 격화시킵니다. 또 고려 이종 때는 탐나군도 아니고 탐나현으로 바꿔버립니다. 격화버리고 그때는 이제 고려의 관리까지 탐나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까지 합니다. 탐나에 온 고려 관리들의 깡패짓과 수탈의 횡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당시 세계사를 찾아오면 그 당시 때는 징기스칸 몽골이 영향권에 들었는데 대단했죠. 고려도 애일 수는 없었습니다. 몽골의 힘에 밀려 강화도로 천도했던 고려가 몽골과 하의를 맺고 몽골의 요구에 따라 개경으로 환도를 했는데 이때 무신 정권을 지탱하던 한편 그 대몽 항쟁을 주도했던 삼별초가 뭐 배중손, 야별초, 지유, 노영이 함께
왕을 이제 새로 옹립을 하죠. 이제 기존에 이제 고려 정부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고려 조정과 이제 몽골에 대한 이제 그 난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근거지를 이제 진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과 혼도, 홍다근 등이 이끄는 몽골군의 연합작전에서 배중선하고 숭하오가 할애됐는데 남은 군대가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고려조정과 몽골은 이들을 회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1273년 2월 여몽 대규모 연합군이 제주를 공격해 단 3일 만에 삼별초군을 대패시키고 김통정은 자결함으로써 3년 만에 삼별초 전쟁은 종식됩니다. 삼별초 항쟁을 진압한 뒤 몽골 제국은 제주도를 탐내기 시작했어요. 고려한테 주지 않고 제주도를 자신의 직할력으로 삼습니다. 이후 제주는 100년 동안이나 몽골 제군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있습니다. 몽골의 관청인 탐나 총감부는 원도심의 현재 중앙 북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해서 총감부가 제주 사해를 약 10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이후 100년 동안 몽골인과 제주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몇 대를 지나가면서 융화하면서 살았었는데 이후 원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고려의 공민왕 때 제주에는 목호의 난이 있었는데 제주에게 말 2,000피를 요구를 합니다. 원나라에 남아있던 원나라 몽골인 탐나의 목호들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공민왕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제 채용 장군과 25,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탐나를 상륙한 다음에 원나라 목호들과 탐나 도민들을 돌같이 알면서 양악해버립니다. 당시 제주도민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많아야 4만 명이 추정되는데 25,000명이 넘는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했다는 것은 순수 몽골인만을 토벌 대상으로 설정한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끝났던 삼별초 전쟁과는 달리 한 달을 끌었던 고려의 제주도 토벌은 단지 목호인의 몽골인뿐만 아니라 제주 백성도 포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이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도육당한 거죠. 당시 전투 목격담에는 우리 동족 아닌 것이 섞여 가빈의 변을 불려들었다. 하늘에는 창과 강패가 뒤덮었고 땅에는 강과 뇌가 깔려 있었다는 이런 슬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러한 사실로 봤었을 때 그 당시에 목호에 나는 원나라 세력과 제주도 토착민들의 힘이 합쳐서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었던 난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탐나는 완전히 고려에 기속이 되고 고려를 이은 조성은 태종, 세종 때에 거쳐서 제주라고 아예 국가적 명칭마저 박탈시켜버리고 조선의 행정구역마저 편입시켜버리고 탐나의 국왕, 귀족들의 지위를 평민화시키면서 탐나의 역사는 고려사에서 불행으로 막을 내립니다. 조선 태종은 제주목가 대정현, 정의연의 일목이연제를 정립합니다. 이른바 제주 삼업체제인데 원도심이 중심이 된 제주목에는 정3품의 목사와 목사를 보좌하는 종5품의 판관, 그리고 대정과 정의에는 정6품의 현감이 파견이 되는데 이로 제주목에는 상당히 높은 대정현과 정현보다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이제 관아의 설치와 석이 구축되면서 그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요. 고려 원종 때 1만 한 2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조선 세종 때 와서는 사무배 인구가 약 한 6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데 조정에서 이 과밀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실업자는 전라도와 충청도로, 범죄자는 저기 평안도와 황해도로 보내기도 하고 30년이 지나자 제주에는 흉년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성종 때부터 인조까지 약 150년 동안에 섬 안에 굶주린 난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도외로
가버리기 시작을 하죠. 너무나 가버리니까 인구가 없다 보니까 조정에서는 국법으로 유망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바로 출육 금지 조치를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 된 거죠. 인조부터 순조 1825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출육 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 때문에 제주도는 바다에 떠 있는 감옥으로 도민들은 폐쇄된 생활을 영위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출육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곡물과 부역이 중대되고 수탈은 점점 격심해집니다. 이러한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여 새로운 삶의 사전을 찾아 몰래 밀항한 도민들은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에 정착해 두무학이라고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주의 언어와 풍속 등 생활 양식의 차이로 그쪽 주민들도 깊이 됐고요. 조정은 그들을 강력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제주도는 조선왕조 약 500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양살이했던 곳인데 제주도는 육지와는 격리된 전래고다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유영지로 가장 적합한 지였습니다. 그것은 제인을 먼 곳에 격리시킨다는 의미와 상통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500년을 통해서 거의 200명의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기양살이를 하는데 대부분이 제주 성안 원도심에 살았습니다. 신분도 각계각층이었는데 폐위된 임금, 여러분 잘 아시는 광해군부터 시작해 패왕이나 왕조, 정치인, 학자, 승려, 황간, 도적이 이렇게까지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그 유배가 오는데 이 유배인들의 문화가 제주 원도심에 끼친 삶의 문화가 상당히 큽니다. 유배인들은 이제 제주의 풍습과 문화를 이용하면서 살아갔는데 특히 유배인과 사랑을 나누는 여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유배인들이 다시 조정을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길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유배인 조정철이라고 아십니까? 유배인 조정철을 사랑한 홍윤회의 사연도 아십니까? 조정철을 단지 사랑한 죄로 그녀는 제주목에 잡혀가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처소에 들락날락 거렸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목사들은 제주목에 온 목사들은 두 가지 형태였거든요. 뭐 도민들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다시 자신이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서울로 가기를 원해서 아주 세게 정치를 하는 사람과 있는가 반면에 제주 도민들과 융합해서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목사가 있었는데 당시 조정철을 고문한 목사는 아주 그 나쁜 후자의 그런 목사였는데 조정철이 당시에 유배를 받고 오니 조정철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홍윤회를 이용을 했고요. 홍윤회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문에 대한 비명 소리가 성 밖을 아주 이제 슬프게 했는데 조정철을 사랑했다는 죄로 형틀에 매달려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후 조정철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정의 부름을 받고 제주 목사로 돼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는 제주에 부임하자마자 제주 목으로 간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무덤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금 홍당길이라고 하는 삼도일동 원도심 안에 있는 그녀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너무 슬프고 미안하고 조정철은 추후에 사당에 홍윤의 입회를 갖다 놓습니다. 홍윤의 무덤이 있던 원도심 삼도일동 소재 일대의 도료명은 제주도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서 홍랑길로 정하고 그녀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잠시 갔었을 때 안내의 집을 갔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었던 안내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이 일어나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그 나치의 유태인 검거와 처형이 심해지자 이제 그
운신처로서 이제 운둔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사이 일기장을 선물 받은 게 2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들킬지 몰라 공포에 떨면서 숨죽여 생활한 이야기, 그리고 군인이 붙잡혀서 식량이 떨어지는 얘기, 그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 어려운 이런 운둔 생활, 이런 일기를 씁니다. 안내 가족들은 결국 발각돼서 유태인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안내 아버지가 다시 운신처를 찾아가서 안내 일기장 발견하고 이거를 첫 출판했는데 뭐 아카데미 세계 수상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김만덕 그리고 뭐 홍윤회 아니면 원도심에 있던 신고의 강평국, 최수선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면 어떨까 하는, 안내 일기보다는 더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로 돌아가는데요. 제주에서 이제 일제 식민 지배는 철저했습니다. 제주 통치를 위한 이제 지배기구가 이제 목관아 자리에 들어가죠. 옛날 전통 건물을 밀어내고 일제식 건물을 지어냅니다. 1920년 신장로 이제 일주도로 이렇게 만드는데,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처럼 날카로운 칼 쓰듯 뭐 동칼음, 석칼음, 네칼음, 뭐 목걸이, 울담, 울레담 수백 년 동안 구축된 거를 그냥 단칼에 쪼개버리죠.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로 일제강점기 이주하는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들은 이제 그 원도심 칠성통을 중심으로 주택가, 상가를 이루며 거주합니다. 제가 살던 그 동국민학교는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분들이 좀 살아서 그쪽에서 좀 일본인들이 좀 있었고요. 인근에 제주항, 강공서, 학교, 공장 설립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일제 강점기의 3대 거리는 이제 원도심 안에 있는데, 관덕로, 칠성로, 북신장로 거리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그중 칠성통이 가장 상권이 발달하고 번화한 구간에 부여된다고 해서 일본어로 혼마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단발령 이후 이제 모자점이 이용했는데, 그 목포에도 있던 이 갑자옥이 칠성통에도 갑자옥 프랜차이즈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뭐 정기, 문구류, 제과점, 여관, 시계점, 목욕탕, 양복점 등이 생기며 삼도동에는 자동차 회사, 터미널들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화가 약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십수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사상과 6.25 전쟁이라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맞이한 1950년대 칠성통이 문화의 씨앗을 뿌렸다라면, 1960년대 들어서는 그 씨앗이 새싹을 돋아나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칠성통은 저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칠성통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붐볐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어깨로 걷는다, 부닥치면 어깨로 걷는다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 칠성통은 무엇보다도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일이 없어도 거리를 배회하고, 이로 인해 각약각생의 업종과 접보들도 활기를 띨 수밖에 없었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명실을 상부한 제주의 명동으로 이미지를 굳히는데요. 여러 가지 업종으로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으로 대표될 수도 없습니다. 해방 후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은 이제 다방 이야기를 할 텐데요. 원도심의 최초 다방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칠성 다방을 최초라고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이제 파리원을 최초 다방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제주도 피난민들 중에 정부의 고위 관리나 부유한 가족들이 제주 토박이와 뒤섞이면서도 전쟁 시기에도 칠성통의 다방 문화는 활발했습니다. 또한 학자,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유입되자 인간적 교류 기회가 늘어나고 칠성통 일대 다방을 중심으로 웅집되는데, 아주 끝내주는 다방이 태어나죠. 피난민들의 예술인의 다방, 동백다방이 등장됩니다. 몇 평 안 되는 동백다방에서는 결혼식도 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백치아다다의 계용목 선생님이 후배들을 양성하기도 했죠.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다방 전성기를 맞는데, 이때 다방은 투 트랙입니다. 한 트랙은
우리가 그 일본어로 네이디라고 하는 내지로 이야기하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다니는 다방이 한 트랙하고요. 예술가들이 다니는 다방으로 제주는 다방 전성기가 됩니다. 아주 이제 다방이 무수하게 나오게 되죠. 이후 이제 70년대, 80년대, 70, 80 음악 다방이 나오는데 이게 문화 다방에서 음악 다방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중장년층, 남자, 재력가, 문화예술인에서 청년, 대학생, 여학생, 다양한 업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젊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기 때는 원도심의 인근 다방들이 다시 또 한번 변화를 하는데 음악 다방에 한정하지 않고 DJ가 있는 경양식 레스토랑에 옮겨가서 분위기가 세련되고 식사와 커피, 음악 감상이 가능한 새로운 트렌드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입니다. 이 목소리만 나오면 모두 다 당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 음악을 듣기에 밤잠을 설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1980년대에는 다방이, 레스토랑이, 음악이 줄을 잇습니다. 칠성통이 제주의 명동으로 부상한 이유는 아리랑 백화점의 등장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백화점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1973년 아리랑 백화점의 등장은 소비 문화에 대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벨트점, 잡화점, 모자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한 군데 있었어요. 모든 게 양복점, 보석, 시가 모든 물품이 백화점 하나에 있었으니 지금같이 대형 매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과거 원도심의 극장은 단체 관람등, 수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으로 일종의 공공장소이자 문화광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마력이 있었는데 해방전후 삼도유 등에 있었던 현대극장, 제주극장이었죠. 창신관, 중앙극장, 제1극장, 대한극장, 동양극장 정말 많았죠. 이후 이상 탐나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고 이후 70년 동안 거친 원도심의 역사 문화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성은 제주성입니다. 이제 제주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다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곳, 제주. 제주는 이제 운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한라산이 하늘을 버티고 서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입니다. 21세기 들어 올해 바람과 함께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한 이곳이죠. 이곳은 고려에서 조선에 걸쳐 유배인이 끊이지 않았던 유형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전래의 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자취를 찾아보다 보니 기록이 없거나 있다 해도 잘못 알려지거나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 선인들의 유산이 많습니다. 이 중 제주성, 목가나, 간덕정, 신축민환, 사삼을 통해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려한 경관 그리고 아픔에 서린 사람들의 흔적을 여행하고자 합니다. 제주성은 구한말까지 유지를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병 후 일제가 곧바로 전국에다가 읍성 철폐령을 내리죠. 제주성만 해철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주성에서 읍성 철폐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없어진 거는 13년도 이제 10년 뒤에 3년 뒤인 북성문이 없어지고 14년도에는 동성문, 연상루 이런 문들이 헐리고 15년도에는 북성의 성곽이 대부분 헐립니다. 18년도에는 남성물루인 정원루까지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이 다 회철이 된다고 봅니다. 18년도에. 23년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저 동성우에 지금 현재는 W360 축구소가 동성우에 축구소가 들어가고요. 1926년도에는 일제가 그 식민지 경영 효율성이 있어 동부도와 서부도를 축조한다고 해서 산지 포구를 매립하는데 산지항 개발을 하는데 제주성의 성곽을 거의 해체를 다 해요. 성곽 대부분을 바다에 매립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가다 보면 오연담 부근에 남성 성곽 일부만 남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주성의 성체는 1926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탐락 고성을 포함한다면 1000년 이상, 조선 왕조만 해도 500년 이상 원도심 내 제주 도심의 그 주도적인 경관으로 지속해온 역사, 문화, 이러한 상징인 제주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산지항 개발 과정에서 한 번에 사무라이 문화처럼 한 칼에 자르듯 없어진 거죠. 원도심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의 가장 못된 짓, 깡패 짓이었죠. 이제 산지청, 과락청으로 나누어진 동서로 있기서 남쪽에 남수각, 북쪽에 홍해교를 축조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성이 있으니까 제주성이 성문이 생기잖아요. 성문 앞에서는 성을 이제 통행하기 위해서 노점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 남문성에는 한라산에 가까우니 지역의 토산품을 갖춘 상인들이 형성되었고, 동문 쪽에서는 이제 산지천이니 그쪽에 바닷가에서 오는 철물이나 육지부에서 오는 물품들이 있었고, 서문 쪽에서는 육고기를 파는 이제 푸주간, 이런 땔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동문시장이 생겨난 계기를 한번 봅시다. 남수강 밑에 노상들과 산지천 위에 사람들이 노상을 이렇게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노상을 만들었어요. 노상을 만들다가 동문시장이 그 노점상이 동문시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불이 한 번 크게 나요. 2번씩이나 납니다. 그 북쪽으로 거의 그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나는데 당시에 미군정 시대의 미군의 도움으로 해서 현대식 건물이 되기도 했죠. 동문시장은 그런 식으로 지금의 서문시장은 푸주간을 파는 서문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당시 성문을 중심으로 시장 형성이 지금까지 이어서 온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제로 돌아간다면 이제 일본은 조선의 반도와 제주섬에서 이제 오랫동안 실시했던 이제 행정, 군사, 중앙 이제 집권 체제를 상징하는 이제 제주성만뿐 아니라 이제 전국의 국성을 해체하는데 이제 기축적인 이제 경관 해체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식민지 경관을 만들어내죠. 그 자리에 이제 황국식민사관하고 식민지 교육기관이 이제 보통학교를 세우는 부지로 활용하죠. 당연히 이제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이제 관아 건물을 헐고 일제식 건물을 세우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북초등학교 역시 이제 목관아 자리였는데 이제 초등학교로 만들어 버리고 식민지 교육기관으로 만들긴 하지만 북초등학교는 또 그와는 또 틀린 그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조선 건물들을 일제식 건물들로 인해서 뭐 경찰서도 만들고 세무서도 만들고 뭐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제가 그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사무라이 일본의 문화처럼 이제 일본도처럼 한 번에 자르든 지금 저희들이 몇천 년 동안 이어온 동카름, 석카름, 네카름, 뭐 울담 이런 거를 한 방에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장로를 통해서 물자를 수탈하고 군대를 이동하고 그들의 식민지를 공고하는데 기반도로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제 제주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또 기능했던 이제 원도심의 제주성의 해체는 한마디로 공동체 문화 역사의 해체였던 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주성이 있었고 이 파워포인트, 이 사진에서 보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런 이국적인 전경은
오랫동안 지속시켜온 우리의 역사와 문화로 빚어진 가장 제주다운 경관인데도 불구하고 야만스러운 일본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항구를 만들고 제주성을 해체했던 거죠. 최근 저는 나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1993년부터 남문을 복원했고 2005년, 2011년, 2018년 몇 년도입니까? 한 20년, 30년 되는 기간 동안 동문, 서문, 북문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원된 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주의 성을 박제화된 그런 박제화시킨 건물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객주터에서는 정말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호텔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관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세미나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대문 걸어서 가보고 나주성에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주성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재 여러 소유주에서 나눠졌습니다. 원도심의 문화재생 복원의 마음을 담고 정말 공유한다면 우리가 원도심의 활성화에서 발전 구상이나 문화유산 활용에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공의 자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주성의 복원에 대한 이런 고민은 과거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을 살려내고 문화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이 저는 새로운 미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노마인들은 1300년 전에 오래전에 오래된 미래를 먹고 산다는 말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도심은 다른 도시에 비해 뉴타운의 무작정 큰 개발 형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대규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탐라 문화가 매장해 놓은 역사 문화의 타임캡슐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민들이 만들어낸 빚어낸 유산들이 아직까지 땅 밑에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꺼내서 살려내고 그것들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원도심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 목가나입니다. 그 목가나는 상업체제로 나기 전에 탐라국의 간화터였고요. 탐라국이 이제 고려 지방구역으로 편입된 것보다 대촌현의 이제 중심지였고, 이제 그 목가나가 세종 때 좀 불이 타버립니다. 모든 목가나 안에 이제 불이 타버리면서 다시 건립을 하는데 한 206칸 관화 건물을 새롭게 이제 짓기도 하고요. 이때 후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화 건물이 서로 붙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건축했고 담장도 쌓았습니다. 여기 그 목의 관화현 제주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관덕정을 중심으로 이 자축인 북쪽은 이제 그 목사의 동원과 관화 시설이 있었고 우측인 남쪽은 지금 현재 그 제주대학 옛날 제주대학교 병원 지금 이하 아카데믹장 지금 예술공간이 있는 재미섬이 있는 곳 판관과 관련된 관화 시설이 있었던 편중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북초등학교에는 영주관, 객사를 중심으로 홍화가 그리고 연희가 종루, 만견, 귤림당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제주 목가나의 변천사를 잠깐 보도록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본다면 이 목가나 자리, 이 관덕로가 제주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사무 가운데 제주성의 공간적 범위는 이제 묵은성 주변의 성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산지천과 병문천을 경계로 삼았고, 이 남문통, 제주성의 선문은 이제 남문통이고, 그 남문통에는 제주 목에 관아들이 줄비 서 있던 걸로 이제 나타나고요. 관덕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이제 아까 그 목사들이 있었고, 아까 이제 그 이하 쪽에는 이제 판관들이 있었고,
이 탐라 순력도를 이렇게 보면 관덕정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는 자이랑, 남쪽에는 우이랑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들어선 거 보면 이제 그 목가나와 이하 그 사이 있잖아요. 그 관덕정에서 이렇게 제주 향교로 가는 데는 모든 기계 공방, 그 공방 시설들이 다양한 시설들이 직결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관할 시설은 그렇게 보고요. 중계축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들이 잘 돼 있습니다. 혹시나 추후에 제가 중계축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일제 강점기에는 울사조약이 이제 성공을 하면 1906년도에 우리나라에 통감을 설치하는데 제주도에는 언제 오냐면 1907년도에 가을에 일본인들이 제주대정 정리에 들어와서 상군에 무기고 접수하고 제주에 있는 군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새병원 안에 경찰서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터의 병원, 자해예언을 하는데 이 자해예언이 이제 도립병원 후예가 되죠. 그리고 이 14년도부터 이제 목가나 제주 청만 한 게 아니라 뭐 망경루, 연상, 진성 여러 문을 헐어버립니다. 그 안에 이제 그 헐어버려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정문 앞에, 지금 목가나 정문 앞에는 또 군종도 있었어요. 종도 있었는데 그 종도 철거를 하죠. 이제 그 도청, 제주도청은 제주 요 맨 앞에 새로운 그 중계축 되는데 외대문에 있었던 걸 보이고 그 인접해서 제주 경찰서가 있었고요. 제주군이 제주도, 그러니까 전라남도 제주도로 이제 그 1915년도에 그렇게 되는데 군수를 폐지하고 이제 도사를 두죠. 그때 목가나터의 제주도청을 이제 설치한 걸로 잠시 나옵니다.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제주도청과 제주경찰, 제주지방검찰관 서양식 건물들이 목가나에 이제 들어오면서 옛날 건물들이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다음은 이제 관덕정인데요. 관덕정과 이제 목가나는 거의 비슷한 지역과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용도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읍성에 이제 동문과 서문을 잇는 축성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제주 목가나, 남쪽에 제주 판관청 사이에 있던 광장에 동문을 바라보고 세워진 건물로서 그 관할 이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 관덕정은 세종 안무사 때 신숙청이 이제 창건한 기록물이 나오는데 관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 어떤 이러한 신석정의 관덕정기의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관덕정이 이제 고치고 다시 중수되고 막 이러한 게 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성종 뭐 이제 그 외구가 침입을 많이 하니 당시에는 이 관덕정이 어떤 여러 가지 뭐 놀이나 관광이 아니라 어떤 훈련하고 수군, 보병, 기병이 나와서 사력을 다해서 적군의 목을 베고 뭐 이러한 장소 양성을 시키는 그런 역할로 창건은 돼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1900년도하고 1925년도의 사진을 보면 어머니 틀린데요. 일제강점기 24년도에 제주도사 마에다 젠지가 중수하면서 도로에 저촉된다고 해서 처마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사면에 문을 달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원형을 크게 해서 넣는데요. 정말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차를 위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 관덕정의 이제 그 해방 직후인 48년도에는 도청이 소실됩니다. 4.3의 영향이 크죠. 4.3의 영향이 커서 이제 임시청사로 관덕정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52년도에는 이제 도청이 이제 과양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의회 이사당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도의회 이사당은 한 달에 한 번뿐이니 거의 뭐
대부분 미군 문화원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북제죽은 이제 군청으로 사용도 되긴 했고요. 미군 문화원은 뒤쪽에 북제죽은 북초등학교 근처 쪽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온 것도 됐죠. 이제 그 일본인에 의해서 중수 원형을 잃은 게 69년도에 이제 69년도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해체와 함께 이렇게 단청을 해서 지금 2020년도 이제 그 목관화가 돼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 복원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려고 했던 계획은 뭐냐면 일제에 의해서 잘려나갔던 처마를 복구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69년도 돼서도 원형을 복구하지 못한 이유는 다시 도로 사정이에요. 사랑을 이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자동차를 위해서 원형으로 복구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제시대 때 차도를 위해서 잘려진 도로가 계속적으로 2020년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복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관덕정 주요 시설을 얘기할 텐데요. 관덕정에서 관덕정이야 제주에서 자고 나란 사람이면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덕정에 벽화가 있다는 얘기는 제주 토박이에도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면이 툭 트인 곳에 벽화가 있어? 이게 말이나 돼? 웃어 넘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덕정 벽화의 존재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기정의 사실입니다. 다만 벽화가 정자 내부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보 사이 바로 아래 나무 판자에 그려져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되니 찾아가는 사람의 눈이 아니면 잘 띄지 않을 뿐입니다. 이 관덕정 벽화는요, 조선시대 유일한 벽화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관덕정 내에는 커다랗게 제주 지역에 유전한 조선시대 양식의 현판 1점, 편액 2점, 별나 8점이 있는데 관덕정 현판과 호남 제1정, 왜 호남 제1정이냐면 당시에는 제주도가 이제 전라도 소속이 있었으니까 호남에 있는 제1정이라는 뜻인 거예요. 제주시, 원도시, 제주 목관화, 관덕정 광장은 이제 수많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반복된 곳입니다. 마당놀이를 하고 굿을 열고 도민들이 모여 문화 행사를 즐기기도 하고 1901년도에는 천주교들이 충돌로 이재수가 천주교들이 처형하였던 장소기도 하고 1947년 3월 3만 여의 태극기와 군중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해방을 기뻐하는 만끽하는 순간 총소리와 아우성 제주의 비극이 시작된 이곳입니다. 제주 4.3 항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4.3 당시 무장 유격대 이덕구의 시신이 며칠이나 내걸려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의 관덕정 광장은 목관화지 복원 이후에 관동로, 그러니까 도로를 위한 이제 그 길이 됐어요. 그 앞에 분수대도 있는데 분수대도 없어버렸죠. 관동로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광장은 이만했던 게 줄어듭니다. 일본인에 있어서 줄어들었던 게 더 줄어들죠. 더욱이 도로가 목관화지보단 도로가 이만큼 높아서 행사를 열기에는 빈약한 환경 구조를 가진 거예요. 당시 그쪽에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제주 5.1장의 시초가 되었던 성안장이 열리는 이런 장소였거든요. 대전의 그 둔산, 선산 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인데 좀 폐쇄적이고 평면적인 문화재 보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에게 문화의 항류 계약되고서 이제 담 일부를 철거하고 야간 조명을 강화해서 시민 문화심들을 제공한 케이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도청 관계잖아.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목가나 악항장은 정치행정 1번지 역할을 했던 탐락시대 현대사까지 이제 행정관청 모두 이쪽에 있었고요. 제가 봤었을 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군대의 이식 행사, 관이 이제 주민을 만나는 광장으로 사용인데 초기의 광장은 관이 직접 주민을 만나는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관의 이엄을 과시하는 장소. 뭐 이런 장소였던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그 입춘굿이 탐라국이 이제 고려에 복속된 이후에 이제 그 좀 이상은 낮았지만 제주 뭐 그 조선 후기까지 그 제주 목가나 앞에서 수령에서부터 목가나 일반 백성이 이렇게 전도민이 함께 치르는 곳으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 안에 뭐 당시에 이제 탈놀이를 포함해서 낭세바리, 뭐 뒤풀이, 뭐 무당들이 관할을 돌면서 하는 어떤 제의적 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일제 시대 같은 경우는 서구의 광장 문화가 이제 오랫동안 변모한 거하고는 좀 틀리게 일제가 들으면서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변했어요. 제주의 광덕장도 이제 그때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광장은 식민 정권의 표상이었어요. 교통 중심의 광장이었죠. 서구의 전통적 광장하고는 형태와 기능이 거리가 멀었고 하지만 때때로는 도민들의 주요 운집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뭐 일제 식민지단이 변해가는 관덕로 부근의 모습인데요. 간판과 전봇대들이 늘고 이제 뭐 연통들도 이제 늘어가고 있고 뭐 이러한 형태 관덕장 앞에 이제 운구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실 5.1장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900년대부터 이제 보부상과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곳이 5.1장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관덕정 광장이 재조성된데 일본인들의 본거지와 권력기니 밀집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일본인이 그렸던 이제 지도였는데 저는 이제 이 당시에 그 관덕정 광장의 의미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거래하는 소통형 광장도 있었지만 일제의 지배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라는 데서 과시형 광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50년대에서부터 이제 60년대 광장에서 보면 뭐 강연, 교육, 뭐 학예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관변단체에서 주도한 집회였습니다. 국가 권력을 과시하는 1950년대 이후에는 국가 권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광장 이용이 좀 많았었고요. 60년대에서는 이러한 어떤 집회, 이런 반체제적 성향이 있는 게 강력히 이제 그 당시 정권으로서 인정은 안 되죠. 하지만 뭐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뭐 한림은밑들이 이제 관덕정 앞에서 데모 심의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관덕정 광장은 아직까지도 정치 1번지 역할을 했었고요. 1970년대, 80년대에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들면서 학생 및 시민단체, 사회운동 조직의 농성들이 이제 펼쳐지냐. 사실은 이제 또 그때부터 광장이 이제 그 교통 중심이 됨으로써 불안전한 광장 형태가 됨으로써 이제 그 시민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중앙로, 탑동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이제 집회가 분산이 되는데 이렇듯 이제 특정 시기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역할이 다른 기능보다 돋보이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장터를 하는 시장으로서 문화 행사, 축제를 열리는 문화의 장으로서 정치 사회 집회에서는 군중 집회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시장의 성격과 정치적 공론자 성격, 뭐 군중 집회의 성격을 두루 가져왔는데 복원을 하면서 외형적, 내면적으로 축소되고 광장으로서 완전한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복원이 원도심의 침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사람들, 그쪽 사람들과 또 다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19세기는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밀란은 대부분 조세저항운동이거든요. 국도로 부정한 부정부패, 세대형 정치가 배경이고요. 제주는 제2의 탐나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1813년의 양재현의 모변, 화진세가 원인이 된 1862년 강제감의 난, 그리고 이재순의 난, 신축 밀란이 일어나기 전 3년 전 방성칠의 난이 있었습니다. 1889년 방성칠은 제주목 앞에 와서 화전세와 목장세, 과다징수를 시정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지만 제주 목사는 겉에서는 약속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방성칠을 잡아들이려고 군조를 풉니다. 방성칠은 직접 행동으로 나가서 밀란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밀란들은 제주성으로 입성을 하고 성을 점거하고 관덕장에 앉아 탄간노들의 비행을 성토합니다. 제주 목사가 대전군수를 붙잡아 구타하고 성 밖으로 내주는데 민중의 의식은 이미 봉건적 한계를 넘어선 상태가 됩니다. 민난 관정에서 황쟁 목표가 변해서 조세 거부가 아니라 독립국가라는 건설이라는 정치 변혁을 구상을 하죠. 당시에 제주성에 입성 시 도움을 준 유배객들은 유백들의 현실 일파는 제주의 민정과 기본 입장이 틀립니다. 유배를 와서 겉으로는 정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임금이 불러줄까를 믿고 기다려주는 유배객들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커진 방성칠의 난이 두려워진 거죠. 방성칠, 봉건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민군의 이해관계부터 처음부터 달랐죠. 그래서 유배객들은 이간질을 합니다. 방성칠은 제주성을 빠져나가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제주성은 관군에게 다시 넘어가고 방성칠의 난도 허망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제 전역을 뒤흔들었던 방성칠의 난이 정리되고 3년도 안 되어 그보다 훨씬 폭발력이 지녔던 이재수의 난이 반발합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선포해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면서 과세를 하는데 제주도의 흉년, 목사들의 부정부패, 하지만 정부는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봉쇄간 세무원을 제주에 파견하는데 그 이가 강봉헌 봉쇄관입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 강봉헌. 중앙정부와 당시에 중앙정부와 지방 세력 사이에 이중적으로 제주 백성들은 수탈을 당합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강봉헌 봉쇄관은 세원을 어떤 식으로 철저히 파악하느냐면 기존의 비가세까지 징수하면서 도민의 원성을 사는데 그는 직접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세 징수권을 천주교인들한테 마음대로 주는데요. 이 당시에 1866년 병임 박해까지 홍선대가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극심한 이제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그 86년 프랑스와의 조약하면서 이제 천주교들이 이제 포교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고종이 여하대라는 이제 특별한 중표를 주죠. 곧 나와 같은 임금이라는 어떤 중표를 주면서 이제 그 신부들한테는 치해, 법권, 죄를 져도 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들은 자신들한테만
있는 권한들을 국내 천주교인들한테 또 확대 적용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확대 적용을 하죠. 천주교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을 하면 조선 간청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의로 재판하고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간에 갇히더라도 그 교도들을 자의적으로 석방시키기도 하죠. 1909년에 3월에 제주도에 천주교 신자는 5명이었어요. 1년 만에 240명의 영세간 받고 700여 명의 예비 신자가 기다릴 정도로 크게 중요한 경우 배경은 뭐냐면 가혹한 수탈도 있었고 나쁜 목적에서 입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면피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외지인들도 많았거든요. 또 유배인들도 줄을 이뤘는데 봉세관 강봉원이가 입교를 한 거예요. 이 치해법권을 방패로 삼고 봉세관의 관세를 배경 삼아서 봉세관의 업무를 대응하면서 여러 문제를 익히는데 이 봉세관의 강봉원이 이제수의 난을 반발하게 나는데 커다란 배경을 이룹니다. 또한 천주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통신앙과 종교문화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눈에서는 제주의 문화, 어떤 마을마다 신당을 두고 기도하는 무당을 멸시하고 이를 믿는 분야자를 비판하는 거죠. 서구 우월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고유의 사모니즘은 단지 격파시켜야 될 사탄이었던 것뿐이었어요. 드디어 1901년 신축년이 됩니다. 5월 5일 대전군에서 봉세관의 폐단에서 민회를 개최했는데 도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하죠. 이제 그 민회설은 급격히 늘어나고 민중의 예수는 커가는데 천주교인들이 질의 집을 겁을 먹고 이제 공포가 심하게 온 거예요. 명월포에 명월에 왔는데 그 민회를 천주교인들이 굽습해서 2명을 사살합니다. 이제 이러한 광경 대응은 이제 민회를 민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당시에 이제 강봉원에 대한 비판이 심한 강봉원은 이제 제주를 떠납니다. 이제 민에서 민군으로 되면서 평화적인 둥수운동이 무력 항쟁으로 노선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나타난 이가 이제수였습니다. 민해도 아니고 민군이었습니다. 5월 17일 제주성 밖에 황사평 앞에 집결을 합니다. 천주교인들과 대치를 하고 성을 둘러싸고 쌍방간에 전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성이 쉽게 함락하지 않죠. 하지만 오랜 공방전이 진행되자 성내 사람들의 목소리는 불어가고 바닥난 식량과 배고픔 어쩔 수 없어 성의 문은 5월 28일 열립니다. 제주성에 입성한 이제수는 관덕정 광장 앉아 천주교들을 색출을 하여 말을 타고 목을 베는 등 300여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후 3일 뒤 프랑스 군함이 산지함에 나타납니다. 산지함은 커다란 전투가 기다렸습니다. 목사는 새로운 관리들과 왔는데 이제 중재를 시키죠. 그랬더니 이제수는 체포되고 밀라는 진정 국면에 접었는데 여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배에 프랑스 군인만 탄 게 아니라 너무 기가 찬 거는 강봉원 봉세관이 탔는데 봉세관이 진급하여 대정 현감으로 발령을 받고 왔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또한 프랑스는 밀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고 억울했지만 제주도민 전체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7년 3월 1일 28주기를 맞이해서 제주 도내 읍면에서 3.1절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는 제주 애월읍, 조천읍 주민 3여 명이서 기념 행사를 거행하는데 행사 직후에 가두 시위가 벌어집니다. 시위대가 대부분 지나갔는데 간덕정 인근에서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의 말굽에 다칩니다. 그러나 그 기마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않고 그대로 지나가죠. 이에 그 군중들이 항의로 돌을 던지고 가자. 항의하러 이제 그 경찰서 앞에 갑니다. 그 기마경찰은. 근데 관덕정 부근에 있는 무장경찰 보이시죠? 총격을 당해서 민간인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부터
젖먹이를 하는 20대 부녀자도 있었습니다. 6명의 사망자와 6명이 다치는 부상자와 대부분이 둥대에서 총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3월 1일 딱 9일 뒤에 3월 10일 이에 항의에서 제주도 내 모든 좌우파 단체들이 참여하는 3일 민간 총파업이 있습니다. 관공서, 운행, 통신기관, 현직, 경찰까지 동참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당시의 중앙경무부장 조병옥이 4일 뒤에 3월 14일에 옵니다. 목간아지 도청 앞에서 제주도 공무원들 딱 불러놓고 야 너희들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주도 다 쓸어버릴 거야. 어린아이 다치게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발포 사건 진상 규명하라는 게 사회주의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여하튼 그 이후 수많은 응원 경찰들이 속속 제주도로 오고 무시무시한 서부 청년단들이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익 세력 색출이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가두고 때립니다. 1948년 4.3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500명이 잡혀가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죽느니 일어서자는 이제 도민의 정서가 강렬한 저항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첫 단추인 5월 10일 선거를 한 달 앞둔 4월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죠. 24개 지서 중 11개 지서가 피습을 당합니다. 미군정은 4.3이 발발하자 곧바로 제주도 진압 작전을 지시하는데 당시에 김익렬 중렬은 사태를 현명하게 풀기 위해서 유격대 측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미군정 수뇌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장대와 협상한 김익렬 중령을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하죠. 그리고 대탄압이 들어갑니다. 재판 없이 현장에 즉결 처분도 있었고 이러한 강경 대책은 군 내부에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박진경 중령이 대령으로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제주목 근처에 지금 북촌학교 옆에 그 요정으로 갑니다. 거하게 술을 먹고 다시 숙소로 가서 잠을 자는데 부하들이 쓴 총에 맞고 숨을 거둡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 체제가 확정되고 동년 10월 당시 1948년 10월부터 해안선으로는 5km의 통행 금지를 미군정에서 포고하고 이반시 폭도를 인정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발표됐는데 1949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초토화 작전으로 130여 개의 마을이 소규령으로 초토화되고 수만 명이 희생이 됩니다. 49년 6월 무장대 유격대장 이덕구가 사살되고 반란의 두목이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효수되죠. 관덕정 전복대에 걸리죠. 그리고 그 시체 옆에는 이덕구의 말로를 보라는 글귀가 탁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숟가락 하나 걸어놓고요. 역사적으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한쟁에 장두들이 효수되어 내걸리던 그 자리에서 술술한 이덕구는 전통을 잇게 됩니다. 시신은 하루 정도 전시됐다가 인근 남수각에서 냇가에서 화장되고 다음날 큰 비가 내려서 유골은 빗물에 떠내려갑니다. 원도심 관덕정 관장에서는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용기 있는 지식인이 1978년 4.3의 참상을 다룬 순이 삼춘 소설을 발표하고 모진 고초를 겪었던 분이 계십니다. 현기영 선생님이십니다. 판매 금지를 당했지만 너무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이 슬픔과 비극 속에서는 우리 또 하나의 희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에 이제부터라도 비극의 역사가 이 땅에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덕정 광장이 목간에 새롭게 조성되고 정비되고 있습니다. 관덕정 광장을 한 시대의 장소로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탐나시대, 군현대사의 아픔과 살아가는 광장으로 복원하고 우리 모두 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시간 가까이 여러분과 2000년의 시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해로 마무리는 저희 강의 속에 있었고요. 이 한마디만 하고 이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원도심 지역은 전통 시대부터 군 현대해지는 제주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제주 문화의 타임 캡슐과 같은 곳입니다. 오래전에 탐라 문화가 매장해 놓은 제주 역사의 타임 캡슐, 오랜 시간 동안 도민들이 만들고 빚어난 유산 땅 밑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꺼내어 보존하고 살려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